저탄고지의 창시자 애킨스 박사는 많은 제약회사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촌지와 후원금으로 얼룩진 밀착관계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 애킨스 자신은 알 것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더러운 손의 의사들, 제롬 캐시러가 쓰고 양문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의사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밝힌다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사례는 미국의 상황임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통해 약품을 생산하는 거대 제약회사와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 사이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의료계를 잠식하고 있는 탐욕의 고리를 명징하게 분석해낸 책입니다. 의사이자 교수이며 세계적인 저널 편집장이었던 저자는 자신의 정확한 내부자 정보와 풍부한 임상 경험, 그리고 방대한 근거 자료에 기반을 두고 의료와 자본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의료계의 만행을 비판하는 여타 비판서적과 달리 신랄한 고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저자는 막대한 자본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새로운 의학기술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이해관계의 얽힘과 갈등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분석하고 의료 전문직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제롬 캐시러. 저자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유착관계를 파헤친 마리시아 안젤과 함께 의료계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는 의과대학 교수이다. 그는 미국 터프즈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이자 석자 교수로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윤리 교수를 겸하고 있다. 그는 8년간 세계적인 의학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편집장을 역임했다. 역자 소개 최보문. 1977년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신경전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06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6년 9월부터 인문사회의학과를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며 2005년 옥스퍼드 대학교 의료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가 오늘 역자를 소개한 것은 이 책을 저술한 분도 의사고 번역을 한 분도 의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책을 번역할 경우 동료 의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자와 번역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책의 큰 목차 1. 기묘한 거래 공짜 선물과 식사 대접 그리고 공짜 교육까지 2. 돈에 취하다 3. 이해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것 그 외 4. 선물이 나를 움직인다고? 천만에 5. 의학 정보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 친절한 우리들의 학회 7. 의사는 믿을 수 있습니까? 8. 연구자는 신뢰할 만한가? 9.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10.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 중 하나는 돈이고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자본주의는 이 욕망을 움직여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를 만들었다. 의사들 대부분은 의료 전문직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시장 경제의 속삭임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일부 개업 의사들은 수십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대학병원 의사 중 스타 의사는 부와 특권을 거머쥔다.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발견하는 데 의사와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누리는 부를 시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환자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들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이들의 도구를 시샘하겠는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의문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의료계 주위를 떠도는 돈이 부정부패를 양산해내는 것은 아닌가. 진료비 청구액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자를 괜히 병원에 자주 오게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특정 제약회사와 이윤이 연관되어 있어서 환자의 안녕에 위배되는 특정 제품이나 값비싼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료실 곳곳에 제약회사 이름과 로고가 찍힌 소소한 물건이 놓여있는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기업과 의사를 연결하는 더 깊은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제약회사는 대중의 눈을 벗어난 곳에서 선물과 사치스러운 식사 대접, 그리고 하지도 않은 자문 비용을 지불하거나 연수기금과 연수교육 비용을 대주면서 의사의 충성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 풍성한 선물을 기꺼이 받으려는 의사의 태도 역시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소소한 물건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대접으로 진전되고 식사는 약품을 대변하는 말로 장기간의 가짜 자문 비용과 제약회사 자문위원회 멤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약품, 기계, 바이오테크 등 고소득과 관련된 기업체는 거대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소규모 자영업으로 운영되던 의료계는 현재 가장 성공적인 사업의 하나로 간주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 개인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의학 전문기구들은 기업체와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이들이 출판하는 전문 서적과 일반 대중을 위한 책자 출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정부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의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임상진료 지침서를 발행하기 위해 소집되는 의학 전문기관 위원회 역시 재정적 이해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의과대학 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학자금 빚에 시달려온 젊은 의사들은 인센티브에 특히 취약하다. 더욱이 역할 모델이 되는 선배 의사들이 기업체의 사치스런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기업체로부터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에 노출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환자들은 재정적 이해관계에 관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적극적 관심 없이는 이해관계의 얽힘이 줄어들거나 그로 인한 영향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가 과거의 단순한 의료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와 왜곡된 의료정보를 좌지우지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는 더 이상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투명하게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환자의 건강과 돈지갑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야 한다. 여타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생존 능력은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정적 이득 때문에 의사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이로운 치료를 권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환자를 연구에 끌어들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환자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의사와 기업 간 결탁의 복잡한 관계와 그 범위가 공개되어야 할 때이다. 이들이 결탁 관계에서 오는 영향을 가려내어 그 속에 있는 위험성을 탐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헐리우드 세트장이 되어버린 학술회의장. 사람들의 눈에는 학술회의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기업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의아하게 보일 것이다. 그 장면은 마치 헐리우드 세트장 같은데 제약회사와 생명공학회사, 의료기구나 의료 관련 출판사 등에서 파견된 미남 미녀들이 회의장 넓은 홀을 돌아다니며 의사를 영접한다. 번쩍거리는 조명과 음향으로 가득 찬 거대한 회의장은 신기한 마술나라와 같이 호사스럽고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자기네 제품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과시하려 한다. 각각의 회사 부스에 서 있는 미녀들은 자기들 전시 코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의사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준다. 15 내지 20년 전에는 신약 샘플이나 펜 혹은 회사 로고가 찍힌 메모지 등을 주었다. 이제 다른 많은 회의의 선물들은 이미 차원이 달라졌다. 의사들은 회의장에서 때를 지어 뭉쳐다니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공짜 선물이 어느 부스에 있는지 더 잘 알아낼 수 있다. 그 모습은 마치 꿀 한 방울 위에 뭉쳐있는 개미들과 같다. 그들은 아주 무질서하게 때로 몰려다니다가 유인물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기도 한다. 내가 참석했던 어느 회의에서는 한 제약회사가 아무 표식 없는 하얀 상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의사들은 그 상자를 서로 잡아채고 있었다. 다른 부스에서는 티셔츠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회사 직원들이 빨리 나누어 주지 못하자 아예 데스크 뒤로 들어가 직접 티셔츠를 꺼내오는 의사도 있었다. 모든 의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버린 회의장도 있다. 그런 곳에서는 목에 건 이름표의 끈에 제약회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어떤 때는 이름표가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위쪽에는 의사의 이름이, 아랫부분에는 회사의 이름과 혈전치료에 쓰이는 그 회사 제품이 큰 글씨로 적혀 있기도 한다. 회의에서 의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고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책자에는 더 많은 광고물이 들어있다. 돈에 취하다. 정치와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책임과 이해관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의사들이 가지는 이해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하나의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 의학정보의 결함, 그리고 심각한 윤리적 파탄 등이다. 일부 의사들은 매춘부라고 불린다. 매춘부라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후원사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어 홍보한다. 제품을 선전하는 의사를 동료 의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유명 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저명한 의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매춘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 나 자신은 이 용어를 쓰지 않으려 자제해왔다. 내 오랜 친구이기도 한 그 부인에게 남편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자주 순회 강연을 다니며 그 대가로 받는 강연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자면 내부자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이다. 남편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강연을 나가며 대학 수업료에 버금가는 금액이 제시될 경우에는 한 번에 2주가량 순회 강연을 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여러 회사들이 사례비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특정 회사 제품만 홍보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가 액수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불안해하던 그녀가 불쑥
그 얘기를 책에 쓰면 내 생활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나도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다. 다른 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의사에게 작년 강연들 가운데 특정 제품을 홍보한 의사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주저없이 그 남편의 이름이 나왔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특정 제품을 의도적으로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강연료와 여행 경비 전액이 그 회사에 의해 후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의사는 많다. 단지 얼마나 많은지 모를 뿐이다. 제약회사 대변인, 제약회사, 생명공학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은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의사와 존경받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자기 회사 대변인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뽑은 연사 명단은 전국 병원과 의사 집단에 유포되는데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선발하는 부서로 보내진다. 연사의 명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후원사가 제공하는 강연료와 제반 비용은 적어도 $1,000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는 연사가 되기로 계약하는 순간 의사들은 두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첫 번째 위험은 의사들이 무의식적으로 후원사 제품을 홍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원사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연사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미묘하게 의사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이 두 번째 위험이다. 일부 의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워주는 회사 제품에 대한 비판을 접어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의사들이 자의에 의해 제약회사 홍보부서의 비밀 대변인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때로는 임상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실험이 끝난 후에 대변인 부서로 지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대변인 부서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는 추산하기 어렵다.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명단은 결코 공적 문서가 아니다. 향락에 취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도덕성을 잃어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저탄고지의 창시자 애킨스 박사는 자신이 다이어트 약 사용을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촌지와 후원금으로 얼룩진 밀착관계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애킨스 자신은 알 것이다. 항암 치료는 우리의 젖줄. 온몸으로 암이 퍼진 전이암만큼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병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진단을 사망 선고로 본다. 좀 더 살 수 있거나 암의 확산을 막을 수만 있다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거머쥐려 한다. 그런데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병 자체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이다. 항암 화학 치료제는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하기 때문에 감염, 불임, 끝없는 설사, 극심한 구역질, 탈모, 출혈, 배뇨시 심한 통증 등을 일으킨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종양 전문의이다. 외과의사나 부인과의사도 있으나 그들 내부분은 내과의사로서 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전이암 환자 치료에 대한 진료비 수가체제가 의사에게 이해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취약한 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잠재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로드맵을 제안한다. 즉시 실행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으로부터의 모든 선물을 배제한다. 의사가 진료하고 교육하는 데 유용한 것일지라도 선물은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사들은 기업이 후원하는 대변인 부서에 참여하지 않는다. 2. 과학적 주제 이외에는 기업과 협의하지 않아야 하며
재정적 연계를 이루는 약과 장비를 마케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3. 진료와 임상연구에서 받는 모든 인센티브를 환자에게 완전히 공개한다. 4. 제약회사나 관련된 중개자에게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를 받지 말아야 하고 임상연구를 위해 환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약 혹은 장비에 관한 임상연구는 허락하지 않는다. 6. 발표된 임상실험 논문 가운데 연구자와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든 자료는 별도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교육 행사에서 재정적 연계가 있는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 이해관계 사항을 공개하여 인쇄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거기에는 제품의 종류, 지불받은 돈의 액수, 그리고 이해관계의 지속기간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기부된 것도 완전히 공개한다. 8. 의학저널 편집자, 주요 의료 전문단체의 위원들, 대학기구의 지도자들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의사 중에서 선출한다. 9. 의학관계의 모든 저자들은 기업과의 연계를 공개함은 물론이고 특정 약이나 장비에 얽힌 이해관계도 밝혀야 하며 편집인들은 더욱 엄밀한 조사를 한다. 10.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며 여기에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원칙과 지침의 초안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의사는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처음 의료계에 발을 내디뎠을 때 서약한 원칙에 따라 진료를 한다. 즉, 아픈 이들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고 의도적인 위해와 부당함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전문 직업성과 공공연한 착취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모호해진다.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환자에게 이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에 편향된 의사의 행동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제3자는 개인의 진정한 동기를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의사 스스로는 근본적인 동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 스스로 양심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의료직을 왜곡시킬지도 모르는 재정적 연계를 맺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는 의사가 대중의 편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대중의 입장을 대변해 주리라고 대중이 믿을 것인가이다. 우리 의사들의 일치된 행동이 앞으로 의협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며 의료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를 모두가 열망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제롬 캐시러의 더러운 손의 의사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에서 저자의 근황을 밝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제롬 캐시러의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편집장 사임을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었다. 터프츠 대학 심장내과 교수로 있다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종신 편집장으로 취임한 그는 8년간 운영 능력과 전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편집인이었기 때문이다.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전문성은 그가 재임하는 동안 철저히 지켜졌다. 그 결과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세계 10대 의학저널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연간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저널의 소유주와 제롬 캐시러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저널의 상업화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제약회사의 광고 제한 완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이라는 명성을 이용하여 소비자 뉴스레터 및 다른 잡지의 발행, 약품 마케팅 등의 저널 로고를 사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캐시러가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것이다. 그는 의학계의 바른 입이자 쓴소리로서
의료와 의학저널의 공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롬 캐시러의 더러운 손의 의사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미국과 같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부 고발과 같은 책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와 같은 양심 의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숭고한 의도에 따라 의업에 들어선다. 그러나 지금 의사라는 직업은 거대 기업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구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